안녕하세요. 전공특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산업공학과가 무엇인지 또 어떤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한지를 강의해드릴 김혜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공대 나왔다고 해서 뚝딱뚝딱 뭔가 만들거나 뭐 실험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진짜 다양한 분야로의 진출이 가능하구나를 느끼실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우선 목차입니다. 첫 번째로 산업공학과가 무엇인지, 또 어떤 걸 배우고 전공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등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릴 거고요. 두 번째로는 그렇다면 산업공학과에 필요한 소양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맞을 것인지를 말씀드린 후에 마지막으로는 산업공학과의 다양한 진로 중에 두 가지 정도를 소개드리려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산업공학과 소개입니다. 우선 각 사이트에서 말하는 정의들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이버에서는 더 나은 일의 수행과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산업 시스템을 설계하고 운영한다 라고 되어 있고요. 제 모교인 성균관대학교에서도 가져와 봤는데요. 자료를 분석하고 제약 조건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연구해서 자원을 분배하고 결과적으로는 시스템을 최적으로 설계, 분석, 운영, 혁신한다고 되어 있네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어딘가 책상 앞에 앉아서 이 특강을 듣고 계실 것 같아요. 뭐 학교가 됐든 학원이 됐든 책상 앞에 앉아서 한 4, 50분 되는 수업을 오후 늦게까지 들으실 거고요. 여러분이 하루 종일 가만히만 앉아 있는다라고 하면 공부하는 효율이 어떨까요? 아마 굉장히 낮을 거예요. 공부할 때 한번 일어나도 주고, 뭐 요즘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때는 이제 졸리면 교실 뒤에서 긴 책상에 가가지고 서서 수업 듣기도 하고 스트레칭도 한번 해주고 해야 뇌에 이제 신선한 공기가 돌면서 공부하는 효율도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지금 이 특강을 듣는 여러분들도 괜찮다면 잠시 한번 팔도 쭉 뻗고 스트레칭 한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처럼 산업공학과를 한마디로 정의를 한다면 효율을 만드는 곳이라고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효율이 필요한 부분이 어디고 효율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효율을 만들기 위해 방해가 되는 요소는 무엇이 있는지, 또 효율을 만들려면 누가 어떻게 협력을 해줘야 되는지 등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적용하는 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산업공학과라는 이름은 산업의 효율을 공학적 방법론을 통해 도출 및 설계하는 과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산업공학과는 되게 다양한 이름으로 표현이 되고는 해요.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공학과부터 시작을 해서 거기에 경영이 붙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시스템이 붙기도 하고 정보가 붙기도 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산업공학과는 다양한 산업군에 어디든 침투해 갈 수 있는 과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어느 분야에 전문적으로 자리를 할 것이라고 마음을 먹는지에 따라 분야가 조금씩 나뉘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세 가지로 대표 분야를 소개를 드리면 첫 번째 시스템, 그리고 IT, 그리고 경영입니다. 우선 첫 번째 시스템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으로 제조업 같은 곳들에서 더욱더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 생산 스케줄을 관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고객이 만족할 수 있을 만큼 고품질의 생산을 달성하기 위해 품질을 관리하거나 또 근로자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편한 작업 환경을 설계하는 등의 과목을 배웁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대학교 때 이 시스템 관련해가지고 했던 프로젝트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작업자가 어떠한 자세로 일을 해야 더 오래 또 집중해서 좋은 효율로 일을 해줄 수가 있을지, 그리고 그렇게 자세를 만들려면 공장의 설비를 어떠한 높이로, 얼마만큼의 넓이로 만들어줘야 되는지를 설계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지금 제가 예시로 그림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이 그림 여자분처럼 이렇게 허리를 숙이고 하루 종일 일을 하시면 아마 이제 망치가 있는데 허리가 뽀자작, 와자작 나겠죠? 그러면 얼마 안 가서 이제 퇴사를 할게요. 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빨리 이 노트북을 위로 올려드려야겠다. 라는 정도를 분석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예시로는 물류센터의 배치 계획을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많이 사용하실 것 같은데 쿠팡이라던가 그런 곳들이 이제 물류센터가 필요할 거잖아요. 그거를 새로 짓는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를 뭐 경기도 광주로 할 건지 아니면 서울에 있는 뭐 송파구로 할 건지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지을 때 배송을 많이 해줘야 되는 지역은 어디인지를 파악이나 또 예측하고 또 지을 곳의 땅값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물류센터의 크기 자체를 또 어느 정도로 지어야 되는지, 또 물류센터에서부터 각각의 집들까지 배송을 해줘야 될 건데 그 거리랑 이동 시간을 고려를 했었을 때 어디다가 얼마만큼의 크기로 짓는 것이 좋은지, 그것이 최적인지를 결정하는 것이죠. 이렇게 물류나 공정 시스템을 포함한 여러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 시스템 분야입니다. 두 번째 분야는 이제 IT인데요. 산업공학과는 컴퓨터공학과 다음으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많이 배운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요즘 핫한 AI, 그러니까 인공지능 분야로의 진출도 굉장히 활발한 편이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IT 관련해가지고 대학교 때 했었던 프로젝트는 그 인터넷 강의 사이트를 설계를 하고 제작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뭐 웬만해서는 다 인터넷 강의를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뭐 강의들이 이제 열려 있으면 그 강의를 어떠한 학생이 듣고 또 어떤 선생님이 필요한지, 또 이 학생이 듣는 뭐 다른 강의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학생별로 강의를 얼마만큼이나 수강을 잘 하는지, 또 어떤 학생이 우리한테 더 많이 돈을 들여서 강의를 더 많이 들어주는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다 한꺼번에 볼 수 있게끔 만드는 시스템이죠. 이런 DB를 포함한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하는 것도 산업공학과에서 할 수 있는 하나의 분야입니다. 마지막 분야로는 경영인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산업공학과의 진정한 의미는 공학이 돈이 되게끔 만들어준다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저는 마라탕을 되게 좋아하는데 마라탕이 한 그릇에 50만 원이라면 여러분 사드시겠어요? 절대 안 사드시겠죠? 산업공학과는 마라탕 한 그릇을 10,000원에 합리적인 가격에 팔 수 있도록 재료비나 기타 등등의 비용을 합리적인 수준에 맞추는 역할도 담당합니다. 경영 관련해서 제가 진행했었던 프로젝트는 직접 샐러드 가게를 창업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나부터 10까지를 전부 다 기획을 해봤던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만약에 샐러드 하나를 만드는데 그 하나에 채소가 5,000가지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남는 채소들을 관리를 하기도 어려울 거고 샐러드 하나의 가격도 굉장히 올라가니까 아무도 안 사 먹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가장 합리적인 샐러드 가격은 얼마인지, 또 그것을 사 먹을 만한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지, 그에 따른 매출이 어떻게 될지, 그리고 다른 기타 비용 같은 것들을 포함을 했었을 때 이 가게를 성공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수학적으로 분석하고 설계하는 그런 영역까지도 산업공학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세요? 시스템이랑 IT 경영 이야기를 각각 간단하게 조금씩 드렸는데 산업공학과가 어떻게 효율을 만들어가는지가 조금 이해가 되셨을까요? 이렇게 산업공학과가 효율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전문용어로 이제 최적화라고 부릅니다. 아마 상공과에 진학을 하시면 질리게 듣는 단어가 되실 거예요. 자, 다음으로는 산업공학과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울리는 분이 누구인지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질문 하나를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주시겠어요? 무언가 내가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이유를 찾거나 효율을 고민하거나 잔머리, 또 뭐 좋게 말하면 더 좋은 방법을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신 적이 있나요? 만약에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분이라면 축하합니다. 산업공학과에 들어오시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셨습니다. 그 이유는 산업공학과는 최적화, 즉 극강의 효율을 추구하는 과이기 때문인데요. 남들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우야우야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인지 한번 의심하고 인식하는 소양과 또 발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는 소양이 필요합니다. 또 현실적으로 모든 문제를 100%다 해결을 하는 게 조금 불가능할 때가 많잖아요. 그랬을 때 누구의 도움을 어떻게 받을 것인지나 또 같은 시간 대비해서 효과가 좋으려면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는 소양까지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제 처음에 예시로 들었었던 그 졸리면은 이제 뒤에 스탠딩 책상 가가지고 새로 서서 공부를 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스트레칭을 한번 하신다거나 이런 분들이 아주 산업공학과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엔 또 다른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혹시 이런 유형에 해당하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봐 주시겠어요? 나는 반장이나 부반장을 도맡아서 하거나 여러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고 누군가가 싸울 때 너네 의견 다 알겠는데 이건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를 말해주거나 아니면 좀 사람 심리에 대한 호기심이 많아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행동을 할까? 라는 그 행동의 원인을 분석을 하기를 좋아하실까요?
그렇다면 이번에도 축하드립니다. 산업공학과에 들어오시기 위한 기본 소양을 갖추셨다고 보실 수 있어요. 산업공학과의 별명은 공대의 마에스트로예요. 다양한 분야에 대한 넓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인 만큼 여러 부서 간의 조율을 담당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럴 때 각 부서 간의 고충이 무엇이고 요구사항은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서 최대한의 만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줘야 될지를 결정하는 역할을 많이 하게 돼요. 따라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크게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중요한 소양 하나를 말씀드리지 않았는데요. 그건 바로 수학입니다. 산업공학과는 공대 중에 수학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과예요. 데이터의 분석과 예측이 필요하니까요. 예를 들어 지금 코비드19에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려면 환자 수의 증가 추이가 지역별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떤 지역에 환자 수가 많은지, 또 어디가 빠르게 증가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예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예측이 가능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수학이고요. 정확히는 수리적 모델이라고 불러요. 산업공학과에 진학하시면 미적분학이라던가 선형대 수학, 통계학 같이 수리적 모델을 다루기 위한 수학 관련된 기초학문들을 많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 어느 정도 나는 자신감이 있다, 흥미가 있다 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합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산업공학과의 진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2023년 선정 유망직업을 먼저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지금 개발자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이 IT 기업이 급격하게 부상을 하면서 개발자들이 이제 품귀 현상이 한참 있었었는데 만약에 누군가가 10년 전부터 개발자 직업이 뜰 거야 라는 거를 미리 알고 있었다면 그 사람은 웬만하면 컴퓨터공학과를 선택을 했었겠죠? 근데 10년 전부터 개발자가 뜰 것이라는 거를 예상한 곳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유망 직업으로 10년 전부터 개발자를 꼽고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진로를 찾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여러분은 지금 미국에서 어느 직업이 유망하다고 말하는지를 미리 알아보고 그거를 참고해서 진로를 설정하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요. 두 곳의 비즈니스 사이트에서 선정한 직업 중에서 산업공학과랑 관련이 있는 직업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 언급을 드리지는 못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스템 개선하고 관련이 있는 그리고 다수의 산업공학도들이 진출하는 분야인 생산관리, 품질관리, 공정관리인 차세대 버전인 공정자동화와 제가 몸담고 있는 분야인 비즈니스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공정자동화 분야인데요. 여러분도 요즘 뉴스에서 꽤나 자주 스마트 팩토리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스마트 팩토리가 뭐냐면 생산 전 과정에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수집을 하고 이것을 분석해서 공장이 스스로 최적의 생산을 할 수 있게끔 조절하는 것을 말해요. 자, 제가 영상을 하나를 가지고 왔는데 한번 같이 보실게요. Pegatron uses NVIDIA AI and Omniverse to digitalize their factories. 우선 스마트 팩토리에서는 기계가 지금 보시고 있는 기계가 작업자 대신에 조립을 해줄 거예요. 조립을 하고 있죠 지금. In Omniverse, they start 지금 예시로 제가 보여드리는 기업은 반도체 기업인데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재 크기가 되게 작잖아요. 한 손톱보다도 작을 텐데 이렇게 사람 손이 필요한 공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를 기계가 만약에 대신해주게 된다면 더 높은 수준의 품질을 유지를 할 수 있게 by 됩니다. building a digital twin of their factory, unifying disparate 3D and CAD datasets to provide a real-time view 어딘가 of their 공정에 complex 문제가 factory 생긴다 data 하더라도 to their 스마트 planners and 팩토리에서는 suppliers.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In the cloud-native digital 관리자가 twin, 즉각 확인할 수 있는 planners can 시스템을 then 제공하기 optimize 때문에 layout virtually 빠른 대처가 before 가능하게 deploying 됩니다. changes to the real 물론 factory.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 또한 The 스마트 digital twin is 팩토리가 also 스스로 used as a 분석해서 training 적용할 ground 수도 and 있고요. data factory for 또한 Pegatron's 그 perception 기계가 AIs. 돌아다니고 있는데 They use 딥러닝을 NVIDIA 통해서 Isaac 이 Sim 자재의 built on 다음 공정이 Omniverse to 무엇이 되어야 simulate and 되는지도 optimize 파악하고 their fleet of 유동적으로 mobile 적용할 수 robots, 있게 됩니다. which help move 요즘에 이 materials 로봇 친구가 throughout the 열심히 facility, 자재들을 옮겨주고 있는 게 as well as the 보이시죠? pick-and-place robotic arms that assist on production 로봇이 lines. 자재를 조립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스마트 팩토리가 똑똑하게 할 일을 해줄 수 있게 되려면 스마트 팩토리가 할 일을 설계를 하고 그것을 잘 학습시켜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공정 자동화 전문가, 즉 다른 말로 스마트 팩토리 설계자인데요. 생산 공정 전반을 인공지능이나 정보통신기술, 사물인터넷 등의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서 분석하고 공정이 스스로 공정을 제어하는 스마트 팩토리를 설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그 성균관대학교 시스템 경영공학과 또한 스마트 팩토리 설계자 양성을 위한 다양한 강의들을 제공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자 마지막으로는 비즈니스 개발, 사업 개발, BD라고 불리는 비즈니스 개발자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사업 개발이라는 직무의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서 한 3, 4년 전까지만 해도 뽑는 기업이 없었어요. 최근 들어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 기업이나 여러 대기업들에서 채용이 상당수 나오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국내에서는 그렇게 뽑는 비율이 높지가 않아서 신조어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 사실 비즈니스 디벨로퍼는 해외에서는 BD라는 명칭으로 이미 널리 쓰여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렇다면 사업 개발은 뭘 하는 직업일까요? 대답은 이 이미지가 가장 잘 나타내준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시장을 분석하고 시장에 맞는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프로젝트를 통한 수익 모델을 만들어내고 수익을 위해서 필요한 마케팅도 정의하고 상품을 영업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돌아갈수록 인력을 매니징하기도 하는 사업 전반에 걸친 영역을 관리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는 작은 CEO 역할을 하는 것이 사업개발 직무입니다. 그런데 사업개발은 워낙 하는 일이 방대하고 다양한 경험이 필요한 직무인데다 여러분은 아직 사회생활을 경험을 해보시지 못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 사업개발 직무가 뭐 하는 데야? 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기가 힘들 수가 있어요. 저 또한 아직까지 좀 경험을 쌓아나가고 있는 주니어 단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사업개발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업개발 직무에서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실패하는 경험을 쌓게 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를 통해서 도전하는 마음, 또 실패해도 굴하지 않는 용기를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도전하는 마음가짐 그리고 기업가 정신이라고 부르는 것은 제가 단언컨대 다른 공대에서는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에요. 이거는 산업공학과만의 유니크하고 그 어디서도 특별하게 쓰일 수 있을 만한 굉장히 높게 가치가 평가될 수 있을 만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최근에 읽었던 클루지라는 책을 소개를 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요. 이 책에서는 사람들이 도전을 두려워하는 이유를 진화심리학이라는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선사시대에서는 살아남기 위하려면 큰 동물하고 싸우는 도전을 피했어야 됐을 거잖아요. 잘못하다가는 이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을 테니까. 그리고 그러한 도전을 피하는 행동들이 우리 유전자에 박혀서 우리가 이때까지도 도전을 피하게 되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한번 클루지 본문을 읽어볼게요.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은 선사시대 때는 위험한 행동이었으나 현재는 생명에 위해를 끼치는 도전은 거의 없다. 그래서 자신에게 걸리는 클루지를 이겨내고 해보는 것이다. 실제로 해보면 정말 별거 아닌 것들이 많다. 블로그를 적거나 전자책을 쓰고 웹사이트를 만들어보고 디자인을 해보는 것 등등 누구나 인정할 만큼 상위 1%에 오르기는 어려울지 몰라도 상위 20% 안에는 들어갈 수 있다. 산업공학과에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다양한 분야에 관심과 호기심이 많은 열정적인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산업공학과에 오시면 여러분의 호기심을 충족할 수 있을 만한 다양한 지식들과 작고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은 도전들을 경험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남들보다 많은 도전을 기반으로 크게 성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고자 마지막 말을 남겨보았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화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